우린 물건을 새로 사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거부감 없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에 대한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Think Again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힘.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Think Again입니다. 애덤 그랜트 지음,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강인함을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보통 지능을 떠올립니다. 똑똑할수록 복잡한 문제를 그만큼 잘 풀 수 있고 같은 문제라도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지능은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산업계 요동치는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일련의 인지 기술들이 있는데 다시 생각하기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학생 1,500명의 시험 결과를 놓고 처음에 적은 답을 다른 답으로 고치려고 지우개 표시를 사용한 횟수를 셌습니다. 그런데 답을 바꾼 경우 가운데 4분의 1만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뀌었고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뀐 경우는 절반이나 되었답니다.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답을 바꾼 결과라기보다 답을 바꿀지 말지 한 번 더 생각해 본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결정한 답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망설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지적 게으름 때문인데 몇몇 심리학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구두쇠라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걸 붙잡고 어렵게 쩔쩔매기보다는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에 안주하는 손쉬운 쪽을 자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려는 의지를 가로막는 한층 깊은 차원의 저항이 사람의 심리에 존재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세상은 한층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던 사실들이 이미 바뀌어 버렸을지도 모름을, 즉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지도 모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깊이 신봉하는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셈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는 자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투쟁이 아닙니다. 대상이 물건일 때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던 옷이 유행에 맞지 않을 때는 옷을 새로 장만하고 주방 구조나 설비가 유행에 뒤처지면 새로 단장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착하고 얼어붙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의심할 때의 불편함보단 확신할 때의 편안함을 더 좋아합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깜짝 놀라 곧바로 냄비 밖으로 튀어나오지만 개구리를 찬물이 든 냄비에 넣고 가열해 천천히 수온을 높이면 개구리는 밖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다시 생각할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죽습니다. 최근에 이 유명한 개구리 이야기를 주제로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개구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심하게 화상을 입는데 이때 개구리는 냄비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탈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데워지는 냄비 쪽이
개구리에게는 실제로 더 유리합니다. 자기가 놓여 있는 물이 너무 뜨거워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개구리는 냄비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자기가 놓인 상황을 재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개구리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굳이 의심하려 들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입니다. 하리시 나타리아는 31살에 이미 국제 토론대회에서 30번 넘게 우승했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대가 오늘 특이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데브라 조 프렉테트. 이는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의 영재입니다. 데브라는 이제 겨우 8살이고 국제 토론 대회에는 지난 여름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데브라는 그 순간을 여러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리시 역시 신동이었습니다. 8살 때 이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주제로 한 식탁 토론에서 부모를 이겼고 2012년에는 유럽 토론 챔피언이 되었고 2016년에는 세계 토론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고 감독 자격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한 필리핀 국제학교 토론팀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리시와 데브라의 토론 대결. 과연 정부는 유치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날의 토론 주제였습니다. 15분 동안 토론 준비를 한 뒤에 데브라는 찬성 주장을 펼치고 하리시는 반대 주장을 펼칠 터였고 토론의 승패는 누가 청중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준 충격은 승패의 결과보다 한층 더 컸습니다. 토론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데브라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편익을 다룬 여러 연구 저작을 요약하고 또한 유치원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똑똑한 투자라는 전직 수상의 주장도 재치 있게 인용합니다. 하리시는 데브라가 제시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유치원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빈곤으로 야기된 문제를 치유하기에는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토론을 지켜보던 청중 가운데 92%는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교육은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입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교육은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받는 교육보다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훨씬 더 크고 중요함을 나는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도 내게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데브라의 발언은 교육에 대한 접근권은 물, 음식, 쉼터, 보건 등에 대한 접근권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믿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하리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수준의 유치원 교육이 개인의 삶에 엄청난 개선을 가져다 주겠지요. 그렇지만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모두 높은 수준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리시 말이 옳다. 극빈층 가정의 아이들이 최악의 유치원에 가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의견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리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모든 아이가 다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 당신이 돕지 않는 사람들은 극빈층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중산층에 속한 아이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이득을 안겨주기만 할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의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내 모습이 실망스럽다.
아동 발달 및 조기 교육에 대해 나도 몇몇 저작을 읽긴 했지만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나 그 보조금이 다른 곳에 투자될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자신을 향한 다짐. 다음번에 다시 어리석음의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꼭 셀카를 찍어두자. 여기서 데브라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더 나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청중은 데브라의 편이었으나 하리슨은 청중이 각자 가지고 있던 의견을 다시 생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하리슨은 어떻게 그렇게 했으며 토론의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리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대립적인 접근법을 구사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보단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입을 다물어버리게 할까 하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방패를 쳐들고 상대의 논지를 물리치는 한편 자신의 의견을 설교하고 상대방 의견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연구자들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두 집단에게 협상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평균적인 협상가들은 기대되는 합의 내용은 따로 살피거나 챙기지 않고 오로지 전투 준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협상가들은 상대방과 밟아 나갈 수도 있는 일련의 스텝의 종류와 순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즉, 전체 협상 계획의 3분의 1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데 할애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상대방과 마주 앉아 여러 선택지를 놓고 논의하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할 때 두 번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론을 천칭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주장하는 요지를 자기 쪽에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게중심이 자기 쪽으로 쏠리고 그만큼 유리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험에서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자기 주장의 요지를 상대방보다 적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논지의 요지가 희석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논리 요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 상대방으로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허약한 것을 찾아서 깨는 일이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이런 일이 평균적인 협상가 집단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논지의 강한 힘 때문이 아니라 가장 덜 매력적인 논지의 약한 힘 때문에 협상에서 졌습니다. 이런 습관은 세 번째 차이로 이어집니다. 평균적인 협상가들은 방어, 공격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구조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오만하게 걷어차고는 자기 주장에만 몰두했는데 그 바람에 양측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 여부는 두 집단의 네 번째 차이점인데 전문 협상가들은 5번 말할 때 적어도 한 번은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덜 단호해 보였지만 마치 상대방과 함께 춤을 추듯이 상대방이 스텝을 밟아 나가도록 하며 춤을 이끌었습니다. 겸손함과 소박함을 갖춘 협상가는 협상 상대방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부탁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생각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떻게 좋은 토론을 이끌어 나가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 자신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지적을 했음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생각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설교자나 검사나 정치인이 아니라는 신호를, 다시 말해서 자신은 진실에 가깝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리 씨는 나와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론은 때로 필요 이상으로 전투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비화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자신은 모든 것을 고려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성에 따라 판단한다는, 다시 말해 논리와 데이터 속에서 자기 견해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데브라는 하리 씨와 토론할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 사이의 공통점을 무시하고 간과했을까요? 그 이유는 데브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브라 조 프레텍트는 이름은 내가 철자 순서를 바꾸어 지어낸 이름이고 공식적인 이름은 프로젝트 디베이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 왓슨처럼 토론을 하도록 개발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어떤 토론 주제가 제시되더라도 즉각 관련 데이터를 검색해 하나의 논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을 명쾌하게, 심지어 농담을 곁들여 재미있게 제시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제한 시간 안에 이 인공지능이 유치원 보조금 지급 토론에서 맨 처음 한 말은 안녕 하리 씨. 나는 당신이 인간을 상대로 한 토론 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기계를 상대로는 한 번도 토론해보지 않았죠? 미래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였다. 내가 깜짝 놀랐던 점은 인공지능은 복잡한 여러 능력에 통달하면서도 바로 그 결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리 씨에게 상대방과 자기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어떻게 길렀느냐고 물었다. 하리 씨는 놀랍도록 실용적인 팁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토론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허술한 곳을 찾으려고 달려들지만 자기는 반대로 한다고 했다. 즉 상대의 주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즉 강철 인간을 붙잡고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인이 이따금 이 전술을 채택해서 영합하려 하거나 설득하려 든다. 그러나 하리 씨는 훌륭한 이 전술을 과학자처럼 학습하는 데 이용한다.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는 주장을 깨뜨리려는 대신에 그 논지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상대의 관점, 더 나아가 청중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